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탈모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박수진 원장의 칼럼입니다. 머리카락이 전에 비해서 많이 빠지면 탈모를 의심하게 되죠. 이럴 경우 많은 분들이 탈모 샴푸나 영양제부터 알아보는데요. 사실 탈모의 원인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부터 명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유전과 호르몬의 영향 외에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갑상선 기능 이상, 관상동맥 질환, 빈혈, 그리고 당뇨 등이 탈모와 깊은 관련이 있고요. 스트레스도 빼놓을 수 없는 원인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일종의 근신경 장애를 일으키는데요. 바로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모발 발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혈관이 수축되면서 모낭에 영양분이 가지 못하고요. 그 결과로 탈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죠. 탈모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것은 안드로겐성 탈모증입니다.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남성형은 두 가지 패턴, 즉 앞머리 헤어라인이 올라가면서 정수리 모발이 가늘어지는 경우와 헤어라인의 후퇴 없이 정수리 모발만 가늘어지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여성의 사례에서는 남성에 비해서 탈모 양은 적지만 이마에서 정수리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모발이 가늘어지고요. 앞머리 헤어라인은 후퇴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앞머리 헤어라인부터 정수리 쪽으로 1에서 3cm 정도 위치까지 모발 가늘어짐이 잘 나타나는데요. 증세가 심해지면 정수리 탈모가 중점적으로 진행되는 일명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이 특징적으로 관찰됩니다. 안드로겐성 탈모증은 보통 이른 나이에 시작해서 천천히 발전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모발 가늘어짐 증상은 12세 이후 언제든 시작될 수 있고요. 15세에서 25세 사이 발생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35세 전에 안드로겐성 탈모증이 생겼다면 고인슐린 혈증 또는 비만, 고혈압, 이상 지질 혈증과 같은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된 질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같은 안드로겐성 탈모라도 어떤 사람은 정수리부터 또 어떤 사람은 헤어라인부터 나타나는데요. 안드로겐에 반응하는 모낭이 어디에 분포해 있는지에 따라 탈모 부위가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반응하는 모낭이 정수리에 많다면 정수리 중심으로 탈모가 시작되는 것이죠. 간혹 탈모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 유전성 탈모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부모가 유전적인 탈모 성향이었지만 그게 발현되지 않았다가 자녀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부모에게 탈모가 나타나도 자식에게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듯 탈모는 원인과 유형을 분명히 파악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정수리가 휑해지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진다면 꼭 가까운 전문 병원을 찾아 원인부터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박수진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과 치료 방법에 대한 내과 전문의 김세희 원장의 칼럼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은 열과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에너지 대사가 감소하면서 여러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열 발생이 줄면서 추위를 많이 타게 되고요. 땀이 잘 나지 않고 쉽게 피로해지거나 무기력해지는 것도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또 식욕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체중은 증가하기도 하죠. 문제는 질환의 진행 속도가 느려서 자각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는 사례가 적지 않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입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전체 발생 사례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데요. 이 밖에도 갑상선의 선천적인 결함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갑상선 염증 질환이 기능 저하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하수체나 시상하부에 종양이 있는 경우, 그리고 암이 전이된 사례에서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방치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심장 기능에 변화를 일으켜서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동맥경화증이 진행되면서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으로까지 악화되기도 합니다. 특히 노인 환자에게는 점액수종 혼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전신 부종과 함께 의식 혼미, 호흡 부전 등이 나타나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때 치료한다면 합병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치료의 핵심은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인데요. 호르몬 보충을 시작하면서 적정량이 유지되면 수일 또는 수주 내로 증상이 호전됩니다. 치료 초기에서 2개월 정도까지는 호르몬 투여량을 조절해야 하는데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적정 수준으로 조절되는지를 판단해야 하고요. 이후 환자의 필요량이 확정되면 1년에 한두 번 혈액 검사만 하면서 갑상선 호르몬을 잘 유지하면 됩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경우 갑상선 호르몬제를 평생 보충해줘야 하는데요. 이를 부담스러워하면서 실제 치료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몸에 있어야 하는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부작용도 거의 없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김세희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슈퍼푸드 케일의 효능에 대한 윤성원 영양사의 칼럼입니다. 케일은 슈퍼푸드로 잘 알려진 식품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고구마, 토마토와 함께 케일을 세계 3대 면역식품으로 꼽았는데요. 케일의 장점 첫 번째는 높은 칼슘 함량입니다. 여느 녹황색 채소와 비교해도 월등한 수준인데요. 식품의약품 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케일의 칼슘량은 100g당 328mg으로 40mg의 시금치, 24mg의 당근, 39mg의 브로콜리와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우유와 멸치의 칼슘 함량은 100g당 113mg, 496mg인데요. 대표적인 칼슘 식품인 멸치와 우유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케일의 장점 두 번째는 풍부한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카로티노이드계에 속하는 물질로 항산화 효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식약처 자료 기준 케일의 베타카로틴 함량은 100g당 3145mg으로 대조군인 시금치, 당근, 브로콜리, 늙은 호박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케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세포 산화를 방지해서 피부 노화를 늦추고요. 나아가서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성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케일 100g에는
하루 권장량의 80%가 넘는 비타민 C가 들어있고요. 칼슘과 더불어 뼈 건강에 좋은 마그네슘, 비타민 K도 풍부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도 이롭습니다. 또 케일에 함유된 엽록소는 간 해독 작용과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적혈구 수치를 올려서 혈액의 질을 향상하고 빈혈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케일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보통은 녹즙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갈아 먹으면 섭취하기도 편하고 영양 손실도 적은 편이긴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우선 케일 녹즙은 늦은 밤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녹즙이나 주스를 마시면 갑작스럽게 위산이 분비되면서 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만성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믹서기보다는 착즙기를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케일에 함유된 효소와 비타민 같은 영양분이 믹서기가 작동하면서 생기는 열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케일 녹즙을 만들 때에는 사과나 요구르트 등을 함께 넣어주면 풍미를 살릴 수 있고요. 영양소도 더 보충할 수 있습니다. 주스보다 생으로 천천히 씹어서 먹거나 쌈채소로 활용하면 영양소 손실을 막으면서 혈당 관리에도 더 좋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윤성원 영양사,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가정혈압 측정의 중요성에 대한 방정현, 유재춘 원장의 칼럼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질환, 바로 고혈압입니다. 특이 증상이 없는 편이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하죠. 혈압이 140에 90, 즉 수축기 혈압이 140, 이완기 혈압이 90을 넘을 때 고혈압이라고 진단하는데요. 전체 환자의 90% 이상은 원인이 특정되지 않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분류되고요. 가족력을 비롯해서 음주와 흡연, 운동 부족, 비만, 짜게 먹는 습관, 스트레스 등이 고혈압의 위험 인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는 2022년에 개정된 고혈압 관리 지침을 발표하면서 20세 이상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고혈압 선별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종전에는 40대 이상, 고혈압 전 단계 또는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이 선별 검사 대상이었는데요. 고혈압 인구가 1,000만 명을 넘고 고령 사회로 접어든 현실을 반영해서 기준을 강화한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가정혈압 측정입니다. 말 그대로 집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건데요. 진료실에 비해서 심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평소 혈압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또 평소에 꾸준히 측정하고 기록한다는 점에서 의사 앞에만 가면 혈압이 높게 나오는 배기고혈압이나 진료실에서만 정상으로 나오는 가면고혈압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는 가정혈압 측정을 통해서 고혈압으로 인한 장기 손상과 심혈관계 질환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고 발표했죠. 가정혈압이 고혈압 관리의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관련 연구들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위험군 510명을 각각 가정혈압, 진료실 혈압, 키오스크 혈압으로 구분해서 측정한 결과 가정혈압 그룹의 수치는 주간활동 혈압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에 진료실과 키오스크에서 측정한 그룹은 주간활동 혈압과 약 5에서 10mm 머큐리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고혈압 진단에 있어서 가정혈압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환자 본인이 측정법을 잘 익히는 일도 중요합니다.
가정혈압 기준치는 135에 85인데요. 대만 순환기 내과 학회에서는 722 법칙을 소개하면서 병원 방문 전 7일 동안 매일 2번 아침 저녁으로 2회 측정값을 기록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혈압 측정 시 팔에 감는 커프는 본인의 팔둘레에 꼭 맞게 사이즈를 조절하고요. 편안한 재질로 된 커프로 측정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혈압계는 미국 의료기기협회와 유럽 고혈압 학회 등 국제기준 검증기관의 임상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요즘은 혈압계와 연동된 앱을 통해서 혈압과 체중, 복약 알림 설정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가정 혈압 측정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방정현 유재춘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코로나가 영유아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오성근 원장의 칼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영유아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해 서울 경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 응답자의 약 75%가 마스크 사용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언어 노출과 발달 기회가 크게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마스크가 입을 가린 탓에 교사들의 입모양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소리도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모사하면서 이루어지는 영유아들의 언어 발달에 악영향이 있다는 것이 교사들의 설명인데요. 실제로 아이들은 생후 8개월쯤 되면 타인의 입에서 나는 소리와 상대의 입모양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언어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흉내내기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요즘은 마스크 때문에 흉내를 내야 하는 대상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기도 어렵고 또 입모양을 보고 따라하기도 힘들게 됐죠. 특히 생후 18개월에서 36개월 사이는 언어 폭발기라고 불리는 시기로 아이가 구사할 수 있는 단어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때인데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쓰기가 지속되면서 영유아 언어 학습을 위한 환경과 기회가 줄어들고 이 시기에 출생한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크게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환경과 자극이 지속 반복돼야 하는데 장기화된 코로나로 이 기회가 차단된 것이죠. 언어 발달이 늦어지면 아동들의 사회정서 발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들의 사회성과 정서지능 발달은 상대의 눈과 표정을 보고 그들의 감정과 정서를 익히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특히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 언어 능력은 필수적인데요. 언어 발달이 지연되면 부모와의 정서적 교감과 소통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아이 본인의 자존감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언어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자극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현재의 자녀의 발달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자극과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오성근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구안화사의 증상과 종류에 대한 한의사 이은 원장의 칼럼입니다. 겨울 한파가 기승입니다. 이런 때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고 감기와 저체온증, 동상 같은 한랭 질환에 노출될 확률도 커지는데요.
대표적인 한랭 질환 중의 하나가 바로 구안화사입니다. 구안화사란 입과 눈이 비뚤어졌다는 뜻으로 안면신경이 마비되면서 근육 운동 장애와 감각 이상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안면 마비 증상은 크게 뇌혈관 장애에 의한 중추성과 말초신경의 문제에 의한 말초성으로 분류합니다. 중추성 안면마비는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안면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에서도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말은 곧 얼굴 신경이 아닌 뇌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고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한의학에서는 중풍이라고 합니다. 중추성은 특징적으로 팔다리 한쪽에 마비가 오거나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요. 말이 어눌해지는 언어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의 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운동장애와 감각장애가 전신적으로 생길 수 있죠. 또 중추성 안면마비의 경우 입 주변에 증상이 집중되는 특징이 있고요. 마비된 한쪽에서 이마주름이 잡히기도 합니다. 말초성 구안화사는 이와는 좀 다른데요. 노화나 급격한 기온차로 인한 체내 자율신경계 교란, 또 바이러스 감염, 과도한 스트레스, 피로 누적 등이 원인이고요.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체내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 위험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안화사는 전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칠 수가 있는데요. 귀 뒷부분이 아프면서 두통이 평소보다 심해진다거나 몸이 무겁고 피로감이 몰려오면서 혀의 감각이 둔해지는 등의 증상이 느껴진다면 구안화사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면마비 치료가 늦을수록 후유증이 남을 확률도 높아지는데요. 발생 초기 1, 2주 내로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약 90%는 후유증 없이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고요. 반대로 초기의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경련과 비대칭, 운동기능 저하, 감각 이상 등의 다양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구안화사 후유증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얼굴 비대칭인데요. 비대칭과 함께 앞면이 뻣뻣하고 조이는 느낌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추위와 과로, 불면 같은 환경이 더해지면 이러한 후유증은 더 심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또 하나 흔한 후유증은 마비된 근육의 기능 장애입니다. 입을 벌릴 때 양쪽 근육이 움직이는 정도가 다르다거나 눈을 감을 때 한쪽 눈이 감기지 않는 증상, 그리고 청각 과민이나 미각 장애 등이 남기도 합니다. 이러한 후유증을 방지하려면 조기 치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근육의 재활을 돕고 비대칭을 개선하기 위한 한약치료, 침치료, 매선요법 등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흔히 매선요법은 미용 목적의 시술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구안화사 같은 질환 치료 목적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치료에 앞서서 구안화사를 예방하려면 우선 면역력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겨울철 찬바람에 오랜 시간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요.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이은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경추 후 관절증에 대한 정형외과 전문의 이재원 원장의 칼럼입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현대인의 근골격계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휴대폰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거나 목을 쭉 내미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다가 목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단순한 통증을 넘어서서 질환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것은 경추 후 관절증인데요. 경추 후 관절증이란 목에 위치한 후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학생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경추 후 관절증의 흔한 증상은 목과 어깨 죽지의 통증입니다. 환자들은 어깨 죽지가 무겁고 뻐근하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는데요. 심한 경우 날개뼈 근처까지 통증이 번지기도 합니다. 뒤통수 쪽으로 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상당한데요. 이렇게 뒤통수에 심한 통증이 생기는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관통입니다. 같은 신경절을 이용하는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는 건데요. 머리 쪽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과 후관절의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이 만나서 뇌로 들어가기 때문에 함께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후관절증 때문에 머리로 올라가는 가지신경이 자극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양상은 특히 경추 상부에서 흔하게 나타나고요.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후관절증에 의해서 목 근육이 과부하되며 뒤통수 통증이 생기는 사례입니다. 목 근육은 뒤통수부터 날개뼈까지 넓은 영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부위에까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경추 후 관절증의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증상을 면밀히 듣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관절증이 심하다면 엑스레이 같은 영상검사로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영상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정도의 변화만으로도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적인 진단, 즉 환자의 증상이 경추 후 관절증에 맞는지 분석하고 이후 엑스레이 등의 영상검사로 질환을 확인하는 것이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경추 후 관절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생활 습관부터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우선 경추 후 관절증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핸드폰이나 모니터를 오래 보는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하고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간혹 운동만으로 증상을 해결하려는 분들도 있지만 이는 적절치 않은 방법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이재원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질염의 관리 방법에 대한 산부인과 전문의 김관수 원장의 칼럼입니다. 냉 때문에 고민하는 여성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사실 냉은 여성의 질에서 분비되는 지극히 정상적인 물질인데요. 그 양이 많거나 평소와 다른 냄새 또는 형태가 관찰된다면 질환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냉으로 알 수 있는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것은 질염입니다. 질염이란 말 그대로 질 내에 염증이 생긴 상태로 여성의 약 75%가 일생에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여성의 감기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과 관리법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질염이 생기면 위생관리를 잘 못했다는 생각에 청결제를 자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청결제를 과다 사용하다 보면 여러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비누나 바디 클렌저로 씻어내는 것은 피해야 하는데요. 질의 산도 때문입니다. 여성의 질은 자가 면역력이 강한 부위입니다. 외부에서 유해물질이 들어오면 분비물을 통해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데요. 이러한 자정작용을 유지하려면 산도가 잘 유지돼야 하는데 여성 청결제의 잦은 사용은 산성도 유지에 악영향을 줘서 몸에 해로운 혐기성 세균은 늘리고 유익한 호기성 세균을 오히려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질염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질 내 산도를 잘 지키려면 평소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요. 여성 청결제는 주 1, 2회 정도만 사용해 주시고요. 나머지 5일에서 6일은 흐르는 물로만 씻는 것이 좋습니다. 씻을 때는 샤워기를 거꾸로 들어서 외음부에 직접 분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샤워기를 옆으로 들어서 흘러내리는 물에 닦아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조도 중요합니다. 외음부는 습해지기 쉬운 부위인 만큼 씻은 뒤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속옷을 입으시고요. 속옷은 면 제품으로 하고요. 평소 꽉 끼는 바지나 스타킹은 피하시는 것이 질 건강에 좋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팬티 라이너를 하루에 2, 3회 이상 바꿔야 할 정도로 냉의 양이 많거나 외음부가 가렵거나 쓰라리고 불쾌한 냄새가 지속해서 난다면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김관수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간 경변증의 증상과 진단법에 대한 소화기 내과 전문의 황규엽 원장의 칼럼입니다. 간 건강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질환이 바로 간 경변증입니다. 과거에는 간경화라고 했는데요. 경변은 결합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장기가 딱딱하게 굳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간경변이란 간세포 괴사가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간을 둘러싸고 있는 정상적인 구조가 파괴되고 재생결절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경변증 원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정확한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체내로 들어온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간 성상세포의 콜라겐 축적을 촉진해서 발생한다고 추정하는데요. 음주로 인한 간 경변 외에도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만성 바이러스 간염, 아세트 아미노펜 과다 복용, 또 독버섯 섭취로 인한 간 손상, 자가 면역성 간염, 만성 심장 질환으로 인한 간 조직 섬유화, 그리고 버드키아리 증후군 등이 국내에서 보고된 간 경변증 환자들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간 조직이 손상되면 간세포가 빠르게 증식하면서 파괴된 조직을 대체합니다. 쉽게 말해서 간이 재생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섬유 조직도 같이 증식한다는 점입니다. 증식한 콜라겐은 간의 구조인 간소엽을 붕괴시키고 광범위한 간세포 섬유화와 결절성 증식 등의 병변을 유발하죠. 간 경변증 증상은 피로감에서부터 위장관 출혈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만성 간염 증상으로 간 경변증이 오래 지속될수록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요. 간 경변증 환자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매갑 항진증으로 인해서 복수가 차고 비장비대증, 간성 뇌증후군, 식도 정맥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피부에는 가느다란 붉은 선으로 둘러싸인 선홍색 반점, 이른바 거미 상혈관종이 나타나고요. 홍반, 황달, 그 밖에 혈액 이상으로 인한 빈혈과 백혈구 감소, 혈액 응고 장애 등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또 간 경변증은 내분비계 이상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당뇨 유병률 증가와 저혈당 위험이 커질 수가 있고요. 남성의 경우 여성 유방증, 고환 위축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간 경변증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보통 혈액 검사, 위내시경, 복부 초음파,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그리고 자기공명 촬영을 이용해서 추정 진단을 하는데요. 기본은 조직 검사를 통한 확진입니다.
최근에는 파이브로스캔과 같은 초음파 장비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비만 환자 진단 시에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 경변증 치료는 간 섬유화의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 즉 만성 C형 간염,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의 음주 조절, 비알코올성 간질환 환자의 생활 습관 개선, 그리고 체중 조절 등이 치료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간 경변증이 나타난 간을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약물은 없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통해서만 완치가 가능한데요. 간 이식은 기능성 심부전이 생기기 전에 해야 생존율이 높습니다. 간 경변증 환자의 10에서 25%는 간암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평소 바이러스 간염과 같은 위험인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금주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예방과 치료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황규엽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코에서 나는 냄새 취비증에 대한 한의사 이문교 원장의 칼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코에서 탄 냄새나 담배 냄새 같은 악취가 날 때가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닌데 이런 냄새가 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내 공기를 환기해 보거나 코를 풀고 물이나 식염수로 안쪽을 몇 번씩 닦아봐도 악취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선 점검해 볼 것은 비염과 축농증인데요. 맑고 투명한 콧물이 나올 때에는 냄새가 나지 않지만 비염이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행되면서 누런 화농성 콧물이 생기면 코에서 담배 냄새 또는 비린내 같은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균에 의한 감염이 아니라 진균, 즉 곰팡이균에 의한 감염인 경우에 냄새가 더 심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콧물이 나지 않고 오히려 코가 마르는 느낌이 들면서 코 안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취비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취비증은 쉽게 냄새 코염이라고도 하는데요. 위축성 비염의 일종으로 코 점막 위축이 원인입니다. 비강 점막이 정상적으로 습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코 점막이 매우 건조해지면서 코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이죠. 악취와 함께 딱지가 생기고 건조한 시기에 증상이 심해지는 것도 취비증의 특징입니다. 코 점막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식염수 세척 등의 조치로 코를 촉촉하게 해도 냄새가 잘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취비증 환자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취비증 치료의 핵심은 코 점막이 점액을 정상적으로 분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점액이 적절하게 분비되면 습도가 유지되면서 건조함이 완화되고요. 자연스럽게 딱지와 냄새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취비증 환자들의 경우 코뿐만이 아니라 안구와 구강, 인후두를 비롯해서 다른 신체 점막들까지도 건조한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실제로 취비증과 더불어서 마른 기침, 음부 소양증 등이 나타날 경우 코 점막 기능 개선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신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사실 코와 입, 그리고 눈 점막에 나타나는 건조 증상은 수면의 질과 연관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심각한 불면증이 아니더라도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리거나 자다가 자주 깨는 경우, 또 선잠을 잔 것처럼 피곤한 증상 등이 지속되면 두면부로 열이 잘 오르게 되면서 점막이 건조해지기 쉬운데요. 평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실내 공기와 습도를 잘 관리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잠을 잘 자야 코 점막이 촉촉해지면서 코에서 나는 냄새도 옅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코에서 냄새가 난다고 무조건 취비증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커피가 없는데 커피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은 환취증, 또 꽃향기를 맡을 때 화장실 냄새가 나는 것처럼 본래 냄새와는 다른 냄새를 맡게 되는 착취증이 있을 때 코에서 냄새가 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환취증과 착취증의 경우라면 취비증 관리법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이상 증세가 있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정확하게 진단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이문교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